김유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초대받은 이유는 아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께서 별세하시고 기업의 대취수가 별세했기 때문에 바로 상속세에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상속세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세율을 상속세 이렇게 해가지고 5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등은 일본입니다. 55%, 2등은 한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는 할증이라고 있습니다. 큰 덩치가 크면 대주주인 경우에는 30% 할증을 합니다.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간 비교할 때는 할증을 포함한 65%라는 이 수치를 사용해야지만이 국제 비교하는 데 옳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이 한국입니다. 65%, 2등이 일본이 55%,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65% 이 세금으로 상속은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거의 힘듭니다. 자,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어떤 그 경제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내기에 의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면은 텍스를 많이 높여가지고 그런 행위를 나름대로 행위를 줄이고, 좀 좋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마이너스 텍스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담배, 술입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여기다 세금을 그야말로 가혹하게 올려서 가능하면 이제 술도 적게 마시고 담배도 적게 피우게 하게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거꾸로 기업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마이너스 텍스를 부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세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그런 경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상속에 대해서 65%라는 것은 결국 상속하지 마란 말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속세가 주는 메시지는 당대에 벌어서 당대에 먹을 만큼만 벌여라. 절대로 다음 세대에 넘길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경제 발전이 뭡니까?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국가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기업이 성장이 없으면 절대 국가의 경제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 중요한 게 알지만은 기업도 천차만별입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한 나라의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보다 더 큰 거 예를 들면 재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을 우리가 무시하고 대기업을 천대시해서는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대기업 재벌들의 이 상속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하는 이런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상속하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런 그 하나의 제도로 인해 잘못된 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제도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라는 것은 국민들의 배 아픔을 해결하는, 배 아픔을 치료해주는 그런 그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과거 1980년도, 20세기 말까지는 사실 그렇게 작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국가가 상속세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대체로 우리가 세대 간의 형평성 그리고 그 조세의 형평성에서 가장 형평이 강한 세목으로 상속세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세계도 그렇게 왔었지만은 21세기, 20세기 말부터 해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런 배 아픔을 치료하는 이 세금이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속세가 아예 폐지되는 그런 트렌드.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간 자료에 이래 보면은 15페이지 보면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상속세를 폐지한 13개 국가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이 상속세라는 것은 형평을 위한, 공평을 위한 세금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체제에서 가장 공평을 최우선 가치도 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가장 공평, 형평, 배아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컸던 러시아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해버렸고요. 또 하나가 시장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가장 형평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북유럽 국가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뿐만 아니고 제도도 굉장히 공평하고 형평스럽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스웨덴, 노르웨이가 상속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상속세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폐쇄경제 속에서 가져왔던 그 패러다임이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씩 좀 이래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조양호 회장 이끌어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우리 경제학자들은 압축 경제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압축 경제. 그러니까 서구사회에서 100년, 150년 걸리던 것을 30년 만에 압축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압축 성장한 이 과정, 경제 발전 과정이 물론 그때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그분의 강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가 많이 지금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30년 압축된 경제 성장의 이 자랑스러운 이 과정이 부정되고 있죠. 잘못된 걸로 되고 있죠. 그래서 재벌 중심으로 해서 이 30년 동안의 경제 발전 단계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용어로서, 한 마리로서 그 과정을 완전히 과소평가를 하는데 그 용어가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재벌은 한쪽으로 부가 치우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정치 자금으로서 지탱해 나갔다 이런 것인데요. 이 정경유착의 이 말 하나 가지고 3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이 경제발전 과정을 완전히 국민의 인식을 바꿔놓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발달된 것은 정경이 유착이 아닙니다. 유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협력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군인들이 나를 맡아서 이끌어 나가는데 군인들이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경제인들입니다. 그때 나름대로 대표적인 경제인이 정주영 씨, 정주영 회장, 그리고 이병세 이랬습니다. 그때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협력을 한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협력의 결과를 잘 했기 때문에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대기업의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역할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는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는 1인 1표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경제는 절대 앞에 민주자 붙으면 안 됩니다. 1은 1표입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다릅니다. 엄연한 그런 게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민주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민주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라는 본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이런 대기업 중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런 격차는 여러 군데 납니다. 크기에서 나는 뿐만 아니고 대기업은 그만큼 사회에 공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법인 세금 보십시오. 대기업 몇 개에 의해서 다 냅니다. 1%라는데 0.1%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재산 격차에 대해서는 흥분하는데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 격차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격차가 더 심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법인세의 13%가 내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냅니다. 전체 2만 개를 보면 0.001% 극소수 한 회사가 13%에 불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컨트리뷰션은 기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상속세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해라, 이런 행위를 해라, 하지 마라,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경제학 원론에서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이 모든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진리입니다.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은 수요가 떨어지죠.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은 늘어나고. 자, 이런 경제 행위뿐만 아니고 경제적 유인이 있는 세금도 경제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라는 것은 이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죽음의 문제를 세금이 남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경제학에서는 자연과하고 달라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제도가 바뀌어야지 실제로 그것이 작동하는가 작동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1세기 들어와서 2005년에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정책 실험이라기보다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람들이 주는 패턴을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365일 동안에. 그런데 2004년 12월 29일, 30일, 31일 때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2005년 1월 1일 2일부터 갑자기 죽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자가 실증 데이터로서 증명해가지고 저널에 발표한 겁니다. 논문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게 뭔가 하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스웨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각합시다. 2004년 12월 31일 날 자연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죽는데 한 10시간만 자기가 조금 세이브하게 되면은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2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제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의 시간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실 세금을 해가지고 1년, 2년을 딜레이 할 수, 1년, 2년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계적으로 하루, 몇 시간, 이거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택의 문제, 그것이 죽음에까지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제도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해야 됩니다.
20세기 동안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간에, 자본주의 간에 체제 경쟁이 있었고 상당히 그 체제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나 보면 팽팽했었습니다. 자, 이제 100년 지나고 사회주의는 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망하고 시장경제가 흥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고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었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개입니다. 생존과 번식입니다. 모든 생명체에 똑같습니다. 생존은 자기 살았을 때 잘 되는 겁니다. 번식은 그 다음 자기 자식에게 자기 걸 물려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상속세가 65%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 본능, 두 번째 본능, 번식에 대한 본능을 원초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능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재벌가에서 많은 이상한 형태의 상속, 일종의 정려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이상한 형태의 일감몰아지라는 이런 것도 생기고 자꾸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도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제도가 나타나는 데도 이야기한 대로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자기 당대만 먹을 것만 딱 만들어 놓고 죽는 것이 그게 좋으냐 하는 거죠. 좋냐 하는 거면 개인의 문제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 부분은 또 경제학자가 또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음으로 인해 상속세를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연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0.8% GDP가 0.8% 1%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그럴 수 있다 겁니다. 한국 데이터로 2015년 한국경제연구원에 있는 조경엽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GDP의 매년 증가율, 매년 0.14에서 0.28 매년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상속세가 없어지면. 자, 그래서 이제는 상속세에 대한 상속세가 뭐냐 하는 그 데피니션 자체가 정의부터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세대 간의 형평,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떼돈, 승계받는 이런 걸로 지속해서 가게 되면은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2%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배아픔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성장하는 그런 세제도 활용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속세 아예 없애는 이런 부분을 지금 세상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웨덴에서의 상속세 폐지 그 과정을 보면은 놀라운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파, 우파, 이념적인 지형을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파들이 아무래도 성장적으로 더 가치관을 주기 때문에 폐지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웨덴에서 한 경제학자가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은 스웨덴 국민들의 이념적인 성향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좌파적인 그런 사고가 가진 사람들도 상속세 폐지를 찬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는 이념적인 그 진영에 관계없이 상속세 폐지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좋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의견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이런 과거 오랫동안 형평을 강조하는 이런 국가에서도 그런 좀 급격한 제도적인 개혁이 가능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사고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지난번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선거 기간에 이 정치 상품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공약. 노무현 그때 대선 후보가 내세운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어필된 것이 상속세 포괄주의였습니다. 상속세 포괄주의라는 것은 행정부가, 정부가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은 전부 조세법률주의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만 다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속에 대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금융상품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픈 게 많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 하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것이 이제 포괄주의입니다. 그 상품을 내세워서 아마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이 있지만 그 정책 공약이 제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인식, 특히 대기업 재벌들의 인식 아직까지 용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상속세라는 그런 정책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1%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17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굉장히 규범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기업의 상속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입니다. 상속세 지금까지의 기본 정책 방향은 배아픔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이었는데 이제 이 정책 수단이 좀 더 배부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다 바꿀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는 정부의 시각, 사회적 시각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일생동안 설 수 있는 돈 다 목해봐서 1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00억을 법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능력에 따라서 다 1000억 벌 수 있는 사람은 1000억 벌게 하고 자기는 10억 쓰고 나머지 900억은 자손들에게 스무스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게 되면은 1000억을 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왕왕 이 상속이라는 문제는 이 개인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기업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 같으면 심플합니다. 자, 기업이 이 상속 세제도에 내 가지고 기업이 영속적으로 못할 때는 그만큼 기업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거기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죽음을 보는 사회적 인식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번식과 생존과 번식입니다. 지금 상속세는 번식을 막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황승현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가의 소유로 하자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보면 높은 상속세와 누진소득세 부과, 토지 소유 폐지, 은행 국유화, 교통 운송수단과 공장의 국유화, 그리고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 몰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기로 단연 1위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은 상속세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혹은 상속세 제도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 상속세를 없앴거나 크게 낮추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기업을 상속받을 때 내는 높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거나 상속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 제도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한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핵심은 사유재산 제도의 보장인데 이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 개정 한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헌법 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헌법 126조에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재산권의 침해가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누구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심사에 있어서 과잉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사회주의적인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은 모두 위헌이며 특히 상속세로 인하여 사기업이 국유화 또는 공영화되는 제도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 주식을 상속할 때 50% 상속세에다가 할증과세 즉 30% 할증과세를 더해서 65%의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대부분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만약 세금으로 납부할 재산이 없어서 주식으로 물납을 할 경우에 경영권을 국가가 갖게 됩니다. 이는 사형기업을 국유화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급여 또는 상여금을 받거나 혹은 배당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46.2%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로 상속세를 낸다고 할 때 상속받는 총액보다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위의 경우 모두 다 과잉과세, 과세의 과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주식평가 할증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02년입니다. 할증과세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즉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세인데 이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2년 헌바 65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할증과세에서 헌재의 판결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서 그 할증세율을 받아들이면서 60에서 65%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이미 대부분 존재했던 그 경영권을 잃게 되는데 이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발생하지 않는 프리미엄을 발생했다고 간주해서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주식의 할증은 없고 오히려 자녀가 주식을 상속받고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면 오히려 세금의 징수를 유예해 주거나 대폭 할인해 주거나 혹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상속받은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때 세금을 내게 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기업이 아닐 경우에 개인이 평생 노력해서 모아서 재산을 모았다고 했을 때 이 재산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뒤에 모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완벽하게 전산화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그런 선진국들의 조세 환경에서는 탈세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높여 했던 것이
탈세를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됐는데 지금은 그런 전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세율도 바뀌어야죠. 개인의 재산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형성된 것이라면 세무당국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실을 세금 내지 않고 소득세 내지 않고 모았다고 하는 것을 즉시 입증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 절약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줄 때 또 한 번 상속세를 낸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공을 벌하는 것이고 저축과 절약에 대한 징벌입니다. 또 이중과세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 소원 대상인 과세의 과잉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리는 불행히도 늘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부르짖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묵살되어 왔습니다. 이를 방조한다면 그 결과는 모든 개인 재산은 결국 모두 국유화될 것이고 국민들은 공평하게 못 살게 될 것입니다. LG그룹 상속세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많은 언론에서 LG그룹 신임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사상 최대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 상속 가액은 고 구본모 회장의 주식회사 LG 주식 지분 11.28%, 이 주식 총액 1조 5,200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이어서 구광모 회장이 상속세 9,215억을 신고하고 1차로 상속세 1,536억을 자회사를 매각한 돈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향후 5년 동안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이 상속인들이 앞으로 이 9,215억 원에서 1,536억을 뺀 이 나머지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과연 이 세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상속인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로 상속받은 주식을 구광모 회장처럼 매각하지 않고 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배당을 받거나 연봉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배당은 개인뿐만 아니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동일하게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폐업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연봉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배당이든 연봉이든 상여금이든 모두 다 46.2%라고 하는 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1조 5,200억의 주식을 물려받아서 9,21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연봉과 배당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46.2% 종소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1조 7,130억 원을 배당이나 연봉으로 받아서 종합소득세 7,915억 원을 내고 나머지 9,215억 원을 상속세로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행 대출이자나 연부연납 이자 합치면 납부 액수는 훨씬 커집니다. 상속받는 그 1조 200억보다 배당이나 연봉을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1조 7,130억 원을 배당이나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속받는 주식 가치보다 내야 되는 이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약탈적인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주주나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급여나 상여금을 많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고 또 이 경우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구광모 회장이 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상속세가 30% 할증과세 65%인 이것이 지금 최고 상속세율 78%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법인이 그런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현재 국회
올라가서 계류 중입니다. 최고 세율을 50%가 60%, 60%에서 할증과세 30%, 그러니까 6, 3, 18, 18% 더해서 78%의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걷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될지 말지 두고 볼 일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타계 이후에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누구 때문이냐 하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상속세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또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과연 상속자인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에게 이 경영권이 이어질 것인가, 혹은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그래서 국유화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의 17.84%를 조양호 회장이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우호 지분 28.95%로 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의 재산 60%를 상속세로 납부하기 위해서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물납을 한다라고 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 상속인을 전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한진칼이 주가가 제가 보니까 조양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4월 8일 한진칼이 주가가 25,200원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4월 12일 종가가 44,100원이었습니다. 무려 75%가 올랐습니다. 이 주가가 지속되면 상속세 과세 표준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야 되는 상속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진그룹이 상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한진그룹 회사들의 이사회에서 이 지배주주에 대한 불신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모펀드와 손잡고 경영권을 위협해 왔는데, 지금 조양호 회장의 별세 열흘 전에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선임을 반대해서 결국 경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수사가 끝나지 수사 중이고 또 재판 중인 사건을 이유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동을 한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킨 것을 계기로 올해가 기념비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 행동주의 원년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여당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작년에 포브스지에 의하면 26억 불이라고 합니다. 원화로 대략 23조 원 정도 됩니다. 포브스지에 의하면 206억 불인데 이걸 원화로 23조 원이 되는데, 이 재산은 대부분이 삼성그룹의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상속세를 만약에 추정해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혹은 그 자녀들은 14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14조 원으로 현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팔겠죠. 그럼 주식 지분이 줄어들어서 경영권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가 아마 외국계 주주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 발생한다면 같은 이유로 경영권 승계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은 상속이 발생하면서 다 외국계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는 국민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재벌그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우리나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스웨덴에서 아까 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웨덴에서 높은 상속세 때문에 아스트라, 이케아, 테트라팩 이런 회사들이 다 상속세 때문에 나라를 떠났습니다. 결국에
실패한 제도라고는 인정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잘못을 깨달은 그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서 상속세를 없애고 나서야 그런 기업들이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때문에 떠나는 새로운 회사들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속세 걱정해서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락앤락,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요진건설, 유영산업, 선보공업, 카사미아, 우리로광통신, 에어비타, 에이블 CNC 뭐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일부 회사는 회사 매각 후 해외로 떠나서 그 외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 합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에서 높은 세금 때문에 기업들 폐업하고 다 외국으로 떠나고 젊은이들이나 고급 두뇌, 숙련공들도 일자리 찾아서 다 해외로 떠나고 우리나라도 이 나라들이 경험한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달에는 심지어 너무나 양심적이고 솔직한 우리 청와대 경제보좌관 한 분은 국민들에게 해외로 떠날 것을 권유했습니다. 동남아로 떠나십시오. 경총은 작년 말에 50% 상속세를 25%로 낮추자, 또 지배주의자는 할증과세를 폐지하자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25%라고 한 이유가 흥미로운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들의 상속세 평균이 26%입니다. 이래서 아마 25%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OECD 36개국 상속세 평균이 아니라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OECD 전체 국가의 상속세 평균은 14.5%입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 지적해도 언론에서 바꾸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언론의 신문 기사에 보면 전부 다 26% 혹은 26.3%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현 교수님께서 이 자료에 보면 15%라고 처음 봤습니다. 제가 역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속재산이 기업의 주식일 경우에 할인을 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전에 면제해 주던 제도가 있어서 상속인들의 기업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있고, 가업상속일 경우에는 징벌적 할증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가족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소기업의 왕국이라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 상속세율이, 독일은 상속세가 30%인데 실질과세는 4.5%입니다. 일본이 55%라고 상속세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실질과세가 11%입니다. 80%는 유예해주고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20%에서 55%를 내니까 11%입니다. 경총은 국회에 상속세 인하를 건의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인 14.5%보다 최고세율이 4배도 더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지, 또 상속이 발생하면서 사유기업이 국유화 또는 공유화된 이 제도가 헌법 위반이 아닌지 가려달라고 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우리 상속세 수준이 맞는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이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지,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 모두 국내 최고 로펌을 선정해서 헌법 소원을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의 승계는 고용의 승계이고 복지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상속세 없애거나 줄여서 고용이 안정되면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또 실업급여, 재교육 비용, 취업 비용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회적 비용이 줄어서, 사회 불안 비용이 줄어서 상속세수가 줄어든 것보다 국가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세수 1% 남짓밖에 되지 않는 이 상속 세수를 위해서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상속 공제 제도, 가압상속 공제 제도라는 이 상속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제도를 매출 3천억 미만의 회사에서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경우에 최대 500억까지 공제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압상속 공제 제도는 업종을 바꾸지 못하고 고용을 줄이지 못하고 자산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지분을 줄이지 못하고 이런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아주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서, 적용 요건으로 인해서 이 제도의 혜택을 신청하는 회사들이 작년에 75개였다고 합니다. 평균 70개 남짓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가압 상속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이런 엄격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연간 17,500개 정도의 회사가 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조건을 완화해야 되죠. 이 범위를 넓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혹은 차등 의결권 제도를 통해서 경영권을 유지하게 해준다거나 혹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한 상속세를 주식을 상속받을 때 내지 않고 그 주식을 매각할 때 내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제 신문에도 미국에 간 기재부 장관이 이 가압상속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게 이 10년 동안 유지해야 우리나라가 가압상속 공제 제도에서 이 10년 동안 유지해야 이 면제해주는 이것을 7년으로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본질적인 어떤 요건을 개선시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또 다른 법안들을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처방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당이고 또 그 정당이 작은 정부와 낮은 세율 또 큰 시장과 기업의 높은 자유도를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상속세를 낮추거나 유예하거나 없애자는 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거 치르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스웨덴과 같이 상속세 폐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세로서 공평과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앴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속세가 기업을 망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파괴하는 저주받는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공부하는 경제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한 기업인들을 질투하고 부자를 증오하도록 선동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현재 상속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우파 정당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기업적 사회주의적 법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기업들의 몫이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지금의 상속세 제도 아래서 계속 기업을 할 것인지 혹은 폐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갈 것인지 이 기업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이를 국가에 기꺼이 헌납하고 물러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100년 넘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7개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33,000개입니다. 상속세 제도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년 넘는 기업들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고 젊은이들은 일자리 찾아서 외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도 없어지고 노인들과 공무원만 남아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러고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 과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논리 흐름을 그대로 그냥 문장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 옥조에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 과세.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평등한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오중근 교수님은 뭐 저런 외모를 가지셨고 저는 이런 외모인데 어떻게 평등합니까? 이게 동일한 출발선상에 쓸 수가 없거든요. 다 잘생긴 분들 틈에 제가 그냥 열심히 쫓아가는 것도 저 팔자소관인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출발선상에 쓰라고 합니까? 이게 사달라는 거, 이게 사달라는 게 쓸 수가 없는 걸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뺏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은 뭐냐면은 부의 세습.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얘기만 골랐습니까? 부의 세습. 예, 부도 싫은데 부의 세습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상속세를 다 뺏어가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유지했을 때 길게 보면은 경제 효율을 뭐 성장 잠재력이 다 뭐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일반 대중이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요. 살기 바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정치인이 알 수가 없죠. 왜? 일반 대중의 눈치를 살피고요. 정치인들 보면 더 미안하지만 더 쓰레기예요. 아까 좀 금방 들으셨지만은 지금 이제 68%까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50에 30을 갖다가 60에 30을 갖다가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니 참 진짜 죄송합니다. 그 인간 누군지 참 천년 기념물을 삼아야 될 거예요. 보면요. 이 시점에서 보면은 흐름도 모르고 도대체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카네기도 뭐 상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학교를 만들고. 그러고 예전에 한참 전에 보면은 저는 그거 참 싫은데 워렌 버핏 좋으세요?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그래서 텍사스 우리에게 과세해라. 이걸 갖고 뭐 그냥 뭐 그 당시 좌파들이 그거 봐라 배워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높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옆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은 상당한 정도로 죄송합니다만 아주 좀 교활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요. 돈을 이제 뭐 주식 투자해서 번 거로 알고 있지만은 어떤 거 됐냐면은 상속세를 못 내서 망해가는 기업을 싸게 사들여서 정상화시켜서 파는 거를 비즈니스로 하는 워렌 버핏이에요. 죽음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뭘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말이죠. 아유. 참 답답합니다 보면요. 예. 죽음의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에요 보면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빼놓을 수 없죠. 2003년 그 당시 이제 금방 전전 우리 현진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 상속세. 이게 뭐 노무현 그 당시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부모 잘 만난 뭐 이거죠. 뭐 이거 갖고 가슴 불지르고 말이죠 보면. 그러니까 국가 뺏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뭐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이제 쓰겠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속자면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세금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 그런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숨겨진 비용이랄까 그거를 보질 못하는 거죠. 일반 대중은 못 보는 거고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만 쳐다보니까 못 보는 거고 결국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이 하면 뭐가 질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이 저를 응원할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한진그룹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표를 준비했는데 일단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한진칼이 제일 꼭대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아주 간단해요. 그냥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뭐 순환출자 아무것도 없어요. 계열사도 빠네요. 대한항공, 진해요. 그 다음에 한진 그리고 한진칼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한진칼이 이제 뭐냐면은 제조회사죠. 그거를 이제 그림 2를 보시면요. 이제 31페이지인데요.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일대 주주가 조영호 1가입니다. 1가. 그래서 한 28.95%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성부
펀드에서 KCGI에서 뭐 코리아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임프루브먼트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선 뭐 3호 펀드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한 13%쯤 되고 그 잘난 국민연금이 한 6.6%. 이거 누구 돈입니까 도대체? 정부 돈이 아니에요. 정부 돈이 이게 지금 정부 돈 아닌데 국민 내 돈인데 내 돈 사실 말이죠.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조양호 일가가 28.95%를 가지고 한진칼을 지배를 하고 한진칼이 밑에 있는 이제 이렇게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위가 이제 그렇게 좀 그렇죠. 그래갖고 한진칼에 거기 조양호 직계 가족의 지분을 다시 쪼개보면은 이제 직계 가족만 보면요. 조양호 회장 고가 됐네. 고 조양호 회장이 17.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태, 조연아, 조현민 이게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속의 대상은 안 되니까 빼고요. 그래서 27.45가 일단은 이제 한진칼의 조양호 지분으로서 이게 상속 대상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뭐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요. 그 다음 32페이지가 되겠는데 주식 평가가 됐는데 그 현주가에다가 이제 다시 현주가에다가 1.2를 할증을 한 겁니다. 1.2 할증한 건 뭐냐면 이제 50%가 안 되니까 30이 아니고 20% 할증을 한 거고요. 그리고 현주가는 이거는 이제 뭐 참고로 한 겁니다. 금방 이제 우리 황 교수께서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그 상속일이 결정된 거죠. 사망일. 그 전후에 그 2달간의 이제 주가를 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시한인데 그래서 31,000원으로 봤을 때 그리고 1.2로 이제 할증했을 때 조 회장 주식 평가는 이것이 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4천억. 그런데 이거를 일단 이제 50%만 잡으면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그 주식 그 보유가 지금 꼭 한진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항공도 있고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상장 주식도 있다고 듣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그걸 다 포괄하면 상당히 될 겁니다. 상당히요. 그러면은 4천을 넘을 것 같고 다시요. 그다 포함하면은 주식 평가액이 4천을 꽤 넘을 것 같고 그것의 50%를 이제 잡으면은 2천억이 꽤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재원이 있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뭐 추산하면 한 60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400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1,400억. 그리고 배당은 뭐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식을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사실은 2천억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5년 분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조양호 회장이 경영을 못 해가지고 뭐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 떨어지고 뭐 등등 그래서 뭐 그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뭐 돌연사에 가까울 정도로 급서를 하셨는데 그 이유로 해서 이것이 공기업화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공기업화가 이게 맞냐고요 도대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는 게 뭐냐면요. 상속세를 통해서 원점에서 같이 출발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한번 정량적으로 보자고요. 말만 하지 말고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겠다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기여가 됐냐를 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세 비중이 얼마인가를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1%가 안 되는 걸 가지고 99%에다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언적인 어떤 미움의 어떤 이제 그 표상으로서 상속세지 실제적으로 이퀄 라인에 쓰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속세는 아닙니다. 그거를 많은 나라들이 알기 때문에 OECD 35국에서 13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유지하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좀 보면요, 이게 좀 기가 막힌데 참 그럽디다 보니까 여기 3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그림 6이 있는데요. OECD를 제가 다 통틀어서 2015년 같아요. 2015년 보면은 그 상속과 증여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가를 봤더니 2015년도 어떤 단년도에 그래갖고 이제 크로스 섹션이 되는 거죠. 여러 나라. 그래서 보면은 벨기에가 1.6%고요. 한국이 1.3%입니다. 일본, 프랑스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OECD 평균이 0.34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 0.34에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65%를 잡으면은 그 26%는 상속세가 있고 없고를 그거를 따지지 않고 평균한 건데 상속세를 갖다 안 내는 그런 날을 빼고 계산했을 때 그거를 네트로 할 때 보면 4배가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OECD의 4배 정도 어떤 그런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배를 부과한다 손 치더라도 한국만 좁혀 보시면요. 이 본문에 있는데 2017년도로 조금 좀 움직여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증여를 빼고요. 상속세만을 갖고 보면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게도 0.97%예요. 1%가 안 되고 있어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17년으로 좀 옮겨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 4배씩이나 그렇게 무겁게 상여, 다시 상속하고 이제 증여를 합쳐서 상여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는 데는 역부족이죠. 네. 그러면은 국세에 지금 0.7% 다시 국세 0.97%인데 이걸 갖다가 분모를 국세로 하지 않고 GDP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GDP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실? 그럼 0.4, 0.34밖에 그걸 갖고 뭘 어떻게 동일한 출발 선생에 쓰게 합니까? 이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한테 왜 국가가 뺏어가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또 그런 논리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이중 과세죠.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 뭐예요?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세금 냈잖아요. 그거를 물려줄 때 그거를 포착해서 세금을 더 걷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과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이제 완화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그걸 대체시켜 주는 게 현재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직부전 얘기를 썼는데 그러면 상속세를 갖고 동일한 출발선상에 쓰겠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어떤 균등은요. 이건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거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모세를 받아야 되겠네요. 잘생긴 사람들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DNA세를 받아야 되겠네. 또 뭐 머리 좋고 잘생겼네 도대체. 그럼 뭐야 못생기고 도대체 머리 나쁜 사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통해서 동일한 출발 선생에 쓰게 하겠다는 그 방자한 생각을 하냐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죠. 만약에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가 따뜻하게 헬핑핸드가 돼갖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을 갖다 뭘 잡아갖고 저 뒤로 보내는 게 도대체 아니 개인에서 뭐 질투나 질시는 용서가 되지만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질투나 질시를 갖다 제어하지 못하고 제도로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요? 예?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지금. 살맛 나는 세상 좋아하시네 도대체 말이죠. 좋아하시네 진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미안하지만 제가 이게 어디 뭐 취지에 썼는데 이거는 상속세가 사실은요 데스 페널티예요. 데스 페널티. 죽은 것도 억울한데 범칙금 매긴 거죠. 데스 텍스죠. 사망세. 죽는 걸 갖다 포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죽는 걸 갖다가. 그러면은 뭐 이대로 하면은 그냥 다 낭비하고 무일푼으로 진짜 그냥 헌전만전 쓰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 다 용서를 하고 그 근검 자력해서 혹시 자식 세대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좀 근검 자력해서 부를 축적해서 그 다음 세대 넘기는 사람을 갖다 죄인 취급해서 다 내놔. 무슨 산족도 아니고 어디에 뭐예요 이거? 어? 상속이라는 어떤 깊은 계곡에 고개마루에 총과 칼을 들고 가서 손들어 다 내놔.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텍스 뭐죠? 텍스 뭐죠? 데스 텍스죠. 사망세. 예? 그 다음에 범칙금이죠. 예, 사망 범칙금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관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50% 그다음에 30% 할증이 된 게 뭐냐면 역시 2000년에 세제 개편 때 2000년 언제입니까? 좌파 정부예요 그때. 좌파 정부 못 속여 DNA. 그때 이걸 개편한 거예요. 그때 왜 개편했냐면은 원래는 45를 50을 높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뭐죠? 그 최고 구간이 적용되는 것도 50에서 30억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30억으로 과표를 좀 강화시키고 45%에서 50%로 상속세를 왜 높였냐? 이게 뭐냐면은 상속하는 때까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는 알아. 제 비밀을. 제가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상속을 했을 것 같아. 따라서 못 거둔 거를 상속할 때 뺏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마저 폼나는 말로 뭐냐면은 회피 조세 정산서래요. 회피 조세 정산서. 그러니까 조세 회피한 거를 죽었을 때 정산하겠다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들 도대체 말. 이게 좌파 정부 도대체 이거 2000년 도대체 뭐야 이게? 회피 조세 정산설. 옛날에는 혹시 모르죠. 근데 지금은 뭐 낱낱이도 아는데 뭘 도대체 상속세를 내기 직전까지 세금을 안 냈을 거라고 짐작할 만한 그게 없어요. 보면 얼마나 여기 다 계신 분들 보면 세금 다 내십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짐작하기를 쟤는 분명히 내 비밀을 알고 있어. 제 세금 안 냈을 거야. 따라서 상속세 낼 때 정산할게. 이렇게 가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서 뭐 과거에 써놓은 거를 많이 좀 발췌를 했는데 상속세가 겨냥하는 큰 물고기는 경영권 승계예요. 일반 무슨 뭐 그냥 뭐 조그만 어떤 뭐 재산 갖고 뭐 좋습니다. 되게 면제되잖아요. 보면 30억 미만이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딱 걸리는 게 기업이죠. 기업. 재벌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재벌에 대해서 미워할까요? 보면 그걸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반기업 정서, 정확하게는 반재벌 정서죠. 그 다음에 소유 경영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이 이렇게 가혹한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속세율이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 정서는 그 본질은 반 기업인 정서예요. 삼성 좋다고 해요. 현대 좋아 하지만은 삼성의 지배주주 아무개 싫다는 겁니다. 현대 지배주주 또 아무개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걸 분리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으로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데 주인은 싫고 주인을 뺀 나머지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재벌의 지배주주를 미워하는 거죠. 재벌의 지배주주를. 그래서 우리가 그 엉성한 품질의 현대차를 사서 우리가 키웠으니까 국민기업이고 내가 주주야. 따라서 이분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 돌대가리들도 좌파들은 뭐냐면은 누가 경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경영하더라도. 아니, 세상에 누가 경영해도 마찬가지다. 그럼 누가 노래 불러도 마찬가지겠네요. 조용필이 부르나 뭐 제가 부르면 뭐가 차이가 나 보면요. 제가 부르면 가서 노래방에서밖에 못해요. 저는. 이걸 도대체 누가 경영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주적 경영만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민주적 경영. 민주적 경영은 뭐냐면은 이건 노조 기반의 정치화가 되는 거죠. 참 이게 대한민국 실정이에요. 거기 그림치를 보시면요. 조금 오래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족 기업하고요. 소유 분산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해 보세요.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가족 기업,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너가 있는 그런 기업의 경영 성과가 소유가 분산돼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흘러내려가는 그런 경영보다 그런 기업보다 경영 성과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좌파들이 그저 지휘하면 꼬박 죽었어요. 보면은 지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는 뭐 우선 지배주주가 없잖아요. 잭 웰치, 멜트 얼마나 폼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 경영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뭐 순환 출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출자는 분명하죠. 내려오는 방향이고. 그리고 뭐 순환 출자 없다 보니 가공 자본도 없고 말이죠. 전문 경영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미안하지만은 지가 전문 경영인이 말아먹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1907년에 다우존스가 편성될 때 1등으로 들어간 게 지였어요. 지. 그러니까 1907년에 미국의 아이콘이 다우존스 아닙니까?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지였다가 111년 지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망한 건 아니지만 결국 1907년에 들어갔다가 다우존스에 111년 지나서 2018년에 쫓겨났다고요. 쫓겨났다고. 왜요? 성과 부진했어. 가관이요. 뭐냐면 두 가지를 못했더라고요.
업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1등 아니면 2등이야. 그대로 받아고 1등 아니면 그래갖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업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사고 팔고 말이죠. 업의 본질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업합니까? 업의 본질을 알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님. 어떻게 보면 잭 웰치보다 이병철 회장님 공자의 공자. 업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지가 뭘 못했냐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했어요. 참 전문 경영인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요. 매출이 반짝 올라갈 것 같으면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되는 걸 알면은 소유 경영은 조금 조심하는데 전문 경영은 무조건 합니다. 롱텀 케어라고요. 미국에 간병보험을 갖다 너무 싸게 팔았어요. 너무 싸게. 팔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조금 내고 모든 롱텀 케어니까. 예? 장기 간병보험. 근데 뒤로 넘어가는 걸 알면서 다 숨긴 거예요. 그래갖고 젠 워스라고 지이캐피탈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이게 지이캐피탈에서 젠 워스를 분리를 해서 롱텀 캐피탈 이거를 롱텀 케어죠. 롱텀 케어를 팔려고 했는데 바보입니까? 누가 사요? 못 산 거죠. 못 산 거예요. 거기서 무지무지 우발채무가 걸린 겁니다. 우발채무가. 그래갖고 업의 본질을 모르고 또 하나는 롱텀 케어를 잘못 설계해서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실패를 해갖고 그냥 그게 이메일트에서 플래너리에 넘어가서 1년 6개월 있다 그냥 그렇게 좀 미안하지만 골로 간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좌파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콘으로 얘기하던 지위가 뭡니까? 전문 경영 그거 그렇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항공 쪽으로 보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다 종업원 지주회사입니다. 55%가 종업원 거예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쫄딱 망했잖아요, 보면.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미국의 그 뭡니까 그 저기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뭐 사건도 있어갖고 항공이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 잘이요 잘. 국영 뭐 됐잖아요. 결국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막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망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 지주회사 아니고요. 전문 경영도 안 해요, 사실요. 그렇다면 꼭 무슨 뭐 이게 소유 경영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왜 소유 경영은 안 된다고 선을 긋냐 그런 얘기예요. 몰라요 누군지. 네?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정답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는 안 된다고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유전자 중에 무슨 뭐 경영권이 뭐 포함되어 있냐? 경영 세습하는 건 좋지만은 돈은 되지만은 능력도 세습되는 별 조롱을 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 그 하이에크 좀 뭐 보시면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지식을 보세요. 그거는 통계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매뉴얼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돼, 얘는 안 돼. 그러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승계가 될 수 있는 것은 길은 갈아 놔줘야 되죠. 어떻게 그걸 갖다 65%를 뺏어 갑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가업을 잇는다. 막 박수 쳐요. 가업을 미담이 미담. 그러면은 가업을 잇는 건 맞는데 그러면 재벌의 대를 이으면 너무 싸늘해요. 그럼 아니 다음 세대를 넘기는 건데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왜 안 됩니까? 아니 크면은 안 되고 작으면 됩니까? 본질은 같잖아요. 다음 세대를 넘기는 건데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고잉 컨선 계속 기업했다는 건 뭐죠? 그만큼 물려줄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보 철강 옛날에 뭘 물려주겠어요? 그건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고잉 컨선이니까 이거를 경영권 승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공한 기업인데 고잉 컨선을 이걸 갖다 왜 이거를 사실상 금지시킵니까? 거의 국유화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 제 끝으로 던진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 혹시 뭐 기자분 계시면 근데 65% 상속세를 부과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궁금해요. 65% 상속세 부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논거가 뭐냐고요? 그러면은 국가가 청구한 거네요. 국가가 내렸으니까. 그럼 뭔가 기여했으니까 정당한 보상으로서 내가 65%를 받을 만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특정 기업을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은 그 특정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를 깔아준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기업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에.
그리고 설령 특정 기업을 위해서 기업 활동에 자유를 주고 인프라를 깔아줬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가지고 65%를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낸 건 다 뭐냐면은 고마움이죠. 국가가 뭔가 울타리를 쳐주고 길을 깔아줘서 내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충분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어디 65%를 갖다 물 한 잔을 주고 200만 원 청구하는 건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게 날강도죠, 국가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맨날 국가가 무슨 개인의 삶을 책임져? 그럼 개인이 거기에 무슨 재벌은 빠집니까? 그럼 재벌 빼놓고 무슨 책임지는 국가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재벌 빠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진짜 제가 참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건 진짜 미몽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조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상속세를 얘기하자 보면 재벌 편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할 거 많습니다. 재벌 편들지 않고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조금. 근데 그렇게 좀 사시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요. 근데 마지막이죠. 이 상속세에 대해서 신호를 벌여야 되는 게 보면은 상속세 강으로 얻어지는 거 없어요. 요새 뭐죠? 보팅 바이 푸세요. 따라서 전 지구적인 자원 배분에 최적화예요. 어디 가면 내가 둥지를 틀 때 따뜻할 걸 생각하면 상속세 있는 나라 가겠어요? 없는 나라 가겠어요? 당연히 없는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우리 그냥 다 내쫓고 죽으면 뺏고 이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 폐지가 어렵다면 그것도 못할 건 없는데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좀 뭔가 이연을 하면 좋겠어요. 이연을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그대로 투입했다면은 일단 뭐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접을 때 그때 가서 정산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본이득 그 과세의 어떤 응용으로서 뭔가 증액된 것만 세금을 좀 물게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래 세 줄을 읽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게 좀 그러고 싶어요. 아래 세 줄만 읽겠습니다. 평등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경제를 도덕률로 재는 원리주의 역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고래가 해체되어 죽은 고기로 거래되면 모두 가난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라는가? 이겁니다. 네. 발제 가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40년 동안 회계사로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합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잘 들었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못하는 이유도 이 정권이 개혁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혁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이걸 개혁한다 그러면 표가 안 나올까 봐 개혁을 못한다. 그래서 자꾸만 후세대로 이연시키다 보니까 지금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참 어렵게 됐다 하는데 이 상속세도 제가 오늘 이 발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이 피부에 와 닿고 다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비유로 얘기하냐면 막상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은 우리 사람 몸으로 보면은 뼈와 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금은 싹 피란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도 피 조금만 빼면 확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와 살을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뼈와 살을 시간을 두고서 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과정을 좀 두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피가 되면은 그걸 이렇게 세금을 거뒀거든요. 마지막 결론에 상속세기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에 항상 엄청나게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속세 이 문제는 워낙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크게 이슈가 되고 이 상속세 때문에 많은 이 재벌들이 이제 쓰러지고 그러면은 그 피해는 당장 종업원들, 종업원들하고 국민들한테 그 효과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총선, 대선, 아마 총선에서 이런 이슈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대선에서는 이게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조세법을 연구하는 조세법 철학자, 조세법 철학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이 경제신문이나 이 언론에서도 자꾸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하고 이래서 이게 상속세가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건 뭐 기업 다 쓸어주고 나면은 뭐가 남느냐. 실제로 비유를 들어서 내가 말이야 지금 죽기 직전에 재벌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뭐 진짜 이 평생 동안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했나. 내가 국민들한테 많은 경제적 기여도 하고 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나에 대한 평가가 이것밖에 안 됐다. 그런다면 무슨 그 유의로 기업을 계속 할 것이냐. 어떤 그런 진짜 보람 같은 거는 못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한번 기업이 요번에 이제 그 대한항공 그 다음에 뭐 지금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잘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너무 이 생기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의식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세미나에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자꾸만 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 기간이 이제 한 2년, 3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이 많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30년 전에 상속세에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 컨설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상속세 내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바보세라고 그랬잖아요. 상속세 증여세. 왜냐하면 이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낮은 데다가 뭐 상속세, 뭐 포괄 상속세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조세의 이 세법에 연구되어 있는 이것만 가지고 상속세를 매기고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세, 세원 포착 능력이 워낙 이제 발달해가지고 아마 세계 최고의 수준일 것 같습니다. 세원 포착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뭐 행정 정상화, 토지 정상화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이 경제의 주역이 됐던 1세대, 2세대들이 다 이제 죽어가고 있거나 죽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속세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국민들한테 표 찍을 사람, 유권자들한테 이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너무 크다고 봐요.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누르려면 이런 세미나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상속세가 지난번에 트럼프 선거 때 사실상 제가 미국에 한 달쯤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연초에 매년 열리는 그 미국 경제학교 연차총회도 가서 교수라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요인이 상속세 폐지 공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속세 기업도 기업이지만은 그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온 여러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열심히 운전도 하고 뭐 그로스리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집안치 장만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걸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그냥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공약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열광을 할까 아니면은 역시
부자 정당이구나 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쟁가하면 어떻는지 시분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휙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 뒤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저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바뀌었으니까 2003년에 노무현이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건은 어때 보면,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 포탈한, 그 다음에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뭐 미룬 어떤 과거 기록이 없으면은 상속세를 면제한다라고 조건을 걸면은 성실납세한 사람들한테는 상속세 면제, 이게 어워드가 되거든요 보면요. 그렇게 하면 조건이니까 무조건 없애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뭐 사실 우리가 설득하면은 이게 400m 계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100m 뛰고 100m 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만 아버지에서 아들 못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뭐 이제 대개 이제 짐작하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시는 것 어떤 게 좀 느껴지는데, 이게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보면요. 그게 바로 계주론. 결국은 계주인데 인생이라는 거는 세대 간에 그리고 계주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삶이 번성하지 않냐. 그리고 성실한 납부를 한 조건이 있어야만, 그런 과거 기록이 있어야지만은 상속세를 뭐 면제 또는 뭐 폐지한다 하면은 뭐 그렇게 뭐 누구 부자 편을 든다 하는 그런 것도 오해를 좀 불식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또 정권 못 잡죠. 폐지, 상속세 폐지 내면은 그 우리나라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하고 참 독특합니다. 그 세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세금이, 그 세금이죠. 세수. 복지 많이 한다 이러면 세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형평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이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세금하면 무조건 형평성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은 지금 이제 상속세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상속세도 지금 이 형평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형평하고 안 맞는 세목이 하나 있는 그 법인세예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의 법인세는 단일세율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예를 들면 15% 똑같이 매긴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부 들어왔을 때는 3단계 누진 구조였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 단계를 더 만들어가지고 22%를 25%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법인세를 세율을 인상한 유일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재정학 그 원칙, 재정학 그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 좀 이래 심하게 하면 바보예요, 바보. 왜? 법인세가 조세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만 다른 세목에 비해서 법인세만 매년 조세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평균 세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 3, 40년 지나면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모든 국가가 제로가 돼가지고 법인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도 할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이런 국제적인 규범에 안 맞게 오히려 인상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이 결국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왜? 정치적 지지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형평의 가장 대표적인 세목이 상속세예요. 근데 이 상속세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재벌, 반기업에 대한 인식, 이것 때문에 이 상속세를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올 정도 수준 된 사람들은 뭐 찬성하겠죠. 1% 안 될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이 바른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른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정부에 제한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인식, 그 수준을, 나한테 여기서 이제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상속세 폐지할 정도 같으면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폐지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사고가 안 바뀌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개혁적인 정치인 논다 하더라도 정권 못 잡으면은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이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인데요. 기업의 상속, 덩치 크면 클수록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재벌에 대한 기업 상속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국가 상속. 북한은 지금 3대째 국가 상속하고 있잖아요. 고상속세인데. 근데 이 상속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굉장히 관대해요. 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차게 모든 국민이 공동적인데 국가를 상속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새 생각하는 하나의 화두입니다. 결론은 국민의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정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 보수 정당에 있는 제 아는 국회의원한테 이 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발제하면 자기 국회의원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사를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상속세를 없애자는데 더 많이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내가 고생해서 땀 흘려서 돈 버는데 국가가 왜 뺏어가? 또 지금 가난하지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 희망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국가에 낸다고 반대야. 항상 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이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을 만들어주고 유지하게 하는 게 이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있죠. 이걸 안 하고 있죠. 그저 더 가진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노비 정신, 노비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는 언론들이 지금 다 좌파로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오면 뭐 부의 세습이니 뭐 이런 말로 다 도배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론을 바꾸는 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상속세를 없앤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우파가 선거 질 거고, 이거보다는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당신들도 일자리가 없어지고 당신 자녀들도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상속세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지 돈이 아니다. 그런데 물려받으면 이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가치를 나중에 돈으로 환산했을 때 내는, 그러니까 세금을 이연시켜준다. 자본 이득세로 낸다. 나중에 이 회사를 팔거나 그랬을 돈으로 가졌을 때 낸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어떤 성숙한 시민정신이 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점점 그게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그 지식인들이 이 개념 장악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다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헌법 소원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002년에 할증 과세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이런 하늘에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 저런 분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이 접근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인 이제 할증과세가 무엇 때문에 할증과세냐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이거든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치라고 봐서 여기에서 할증과세를 하는 게 정당하냐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딱 떼고 봤을 때 기업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가 있다,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할증과세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이렇게 해서 1조 5천억이 돈이 아니고 1조 5천억이 가치를 물려받았는데 내야 되는 것은 현금인데 현금을 1조 7천억을 배당을 받거나 해서 현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 이것은
과세 과잉 아니냐,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출발해서 헌법 소원을 해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판정이 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유우파 보수 정당에서도 접근하기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조 회장님의 사망을 계기로 분명히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조만간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책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상속세에 관해서 좀 쉽게 복잡하게만 얘기하니까 하면 국민들이 잘 몰라요. 쉽게 국민들한테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상속세 정책을 내놓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세금은 좌파 영역입니다. 그 재벌 때려잡자 이렇게 하면은 한 센텐스도 바로 죽일 수가 있는데 재벌을 때려잡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이 최소 5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이 순환이 필요하고 그렇게 인해 가지고 간다는 거 이야기하려면 순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속의 이 세금에 대한 이런 이슈는 본질적으로 우파가 불리해요. 그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절박한 심정이실 것 같고, 근데 그리고 방향은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쪽이 다 맞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가시밭길이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이번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경영을 흔들리는 게 우리한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건 아마 체득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셀러를 하는 젊은 사람들 이런 거를 좀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좀 과하지 않냐. 뭐 가치에 추정되는 걸 상속받고 그걸 갖다가 훨씬 더 큰 형분 내는 게 말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뭐 이연이라든지 뭐 그렇게 나중 정산하는 쪽으로 상속세를 조금 좀 완화시키는 걸로 한번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고 나서 받아들이면은 뭐 폐지한다는 뭐냐? 그럼 뭐 폐지하자. 그랬을 때 뭐 겨들지 이거를 급작스럽게 뭐 대선 이래봤자 금방 적었네. 폐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15%로 했잖아요. OECD 평균. 우리가 지금 65%예요. 근데 레벨은 똑같은 거죠. 국세 비중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낮추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폐지는 좀 저도 좀 어렵고. 이연은 좋죠. 이연. 그렇죠. 그런 뭐 유연한 어떤 대안은 좀 이거 좋은데, 폐지하는 거. 그리고 가업 상속도 조금 약간은 좀 하드하죠. 하드워크인데, 그거를 조금 약간 조금 유연하게 해갖고 좀 30년 유지해야 되고 뭐 업종을 바꾸지 말아야 되고 그거 다 지키는 그것이 뭐.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성격가치가 70%가 옛날에 그 3.7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 네일 쿼터에 70% 한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체가 됐다고. 갑자기 죽으니까 상속세를 못 말해요. 그 중견기업이. 그래갖고 그 없어졌어요. 세븐. 3.7, 그 네일 쿼터 그런 거 있죠. 그래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 그 서강대 명예교수 조명기 교수입니다. 아까 황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가치 문제 자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를 정책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정책이라는 게 반대한 사람이 있고 찬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보기에도 딱한 게 남 주머니에 돈을 꺼잡아내 가지고 이거는 이거 퍼주기 하고 말이야. 이 허접잡게 쓰는 그런, 그러니까 눈먼 돈을 만드는 거죠. 눈먼 돈을 만드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인 인간의 행복이 뭔가 하는 거를 들어가면 이게 기본권과 관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 자유,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계속 좌파로 가면서 기본권이 계속 이렇게 붕괴된다고요. 그 중에 재산은 뭐냐 그러면 생명을 연장을 해주고 또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게 재산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재산이 없으면 북한 사회, 이 배급 사회가 되면 이게 생명이 위협하고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권을 묶어가지고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정책에 백업하면 이게 그렇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기본권 자체가 지금 다 무너지고 이게 사회주의 하니까 이게 그냥 이게 포퓰리즘 돼가지고 법원도 포퓰리즘, 대통령 포퓰리즘 뭐 다 국민도 포퓰리즘에 썰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냥 막 패거리 사회가 돼버리는 거. 이런 사회에서 과연 정책적인 제안 가지고 들어대면 반대하는 사람이 그 찬성하고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가치 얘기하셨는데 가치라는 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거예요. 우리 서경에 보면 완물상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놀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거든요. 돈 그러다 그 투자를 해야 자본인데 돈 넣어가지고 막 완물상지에 걸려 있으니까 사람의 기본적 가치, 삶이 뭐고 행복이 뭐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도 그런 관심이 없고 국민도 관심이 없고 전문가들이 뭐 계속 정책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하는 그 기본 생각입니다. 네, 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용식 교수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 네, 그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목표를 우리가 고려할 때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나 아니면은 공감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재벌의 상속 이런 것보다는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참한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널리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적절한 비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억 건물을 남겨놓은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 셋을 둔 이제 부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 급히 팔아야 된다는 거를 이제 눈치챈 이제 부동산 업자들은 이거를 한 17억 정도에 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17억 중에서 뭐 세금을 한 7, 8억 내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아들 셋하고 자기하고 나누게 되면 부인은 한 2억 정도를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 남편 잃고 재산 잃고 더군다나 이 아들들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결국은 이 남은 미망인은 정말 극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갖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점진적인 접근을 해나가면 어떨까. 지금 뭐 칼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 좌파나 이런 놈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공격하지 말고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아픔을 갖다가 좀 널리 홍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기 아까 조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하나 제가 꼭 여기 원고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 이름이 조자 중자 근자입니다. 조중훈 회장하고 동성 동번이고, 예, 거기 제가 정의연행 근무할 때 조중훈 회장이 인터뷰에서 기사화한 사람이고요. 조양호 회장하고 미국 수석과 USC에 같이 공부해 저보다 1년 성이지만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거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경영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 경영이나 가족 경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중훈 회장님이나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가족 경영이 아니라 가족 경영인이자 정말 전문 경영인입니다. 1969년에 다 쓰러져가는 별 볼 일 없는 항공기 몇 대 민영화 해가지고 일으킨 우리 항공 산업이 대한항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를 꼭 여기다 좀 이렇게 포함시켰으면 어떨 것인가. 그때 별 볼 일 없는 것이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패센저 베이스나 화물류 베이스로 할 때 거의 톱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선진국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항공 산업에 대한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라고 이렇게 후회한다는 얘기도 제가 다른 데서 비공식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훌륭한 일을 했던 그런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여기 좀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소회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학교에서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세무회계학과 교수였는데 이렇게 세금 관계도 신경을 쓰고 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뭐 재정학 원론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강의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오정원 교수님 이제 선거 관련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세율 낮추거나 이러다면 그 백전백패입니다. 저도 뭐 시민단체 한 10여 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떤 접근 방법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명목적인 세율보다는 글쎄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기업의 어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른바 실효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관한 연구를 같이 좀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논쟁은 옛날에 우리 아까 현 교수님 그 법인세 4단계로 올린 거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MB 정부 때인가요? 법인세를 낮춰서 투자를 유인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대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금 낮춰줬더니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기업 내부에다 쌓아두기만 했더라. 뭐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 설왕설래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속세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최고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게 직접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묘한 문화적인 풍토가 있어요. 저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특성, 이거 평등 이런 거는 기본 컨디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하에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결하느냐, 그 중에 하나로 아까 일자리 말씀하신 거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한 일자리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투자나 뭐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때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세법 보면 뭐가 하나 나온 다음에 단단 이렇게 해갖고 웬만한 사람은 봐도 모릅니다. 세무사들도 잘 모르세요. 약간 계시지만 매번 넓혀봐야 되니까 이런 대외 명칭에 가더라도 어떤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 같은 이런 거를 거기다 이렇게 슬쩍 끼워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나중에 거기 총선에 정말 나가는 최고의 리더는 국민들한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발표한 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노력도 사실은 뭐 힘들겠지만 좀 병행돼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 조초를 하니까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메모를 해놨고요. 근데 하여튼 좀 씨를 뿌린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가 이 상속세는 옛날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거는 좀 이번에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계기가. 예, 조양호 그 회장의 별세로. 그래서 좀 더 아카데믹 서클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좀 씨를 뿌리는 오늘 첫날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저희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지식 토크쇼를 했는데 들으실만 하셨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